그러니까 한국인은 자기 개인보다는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평등에 대한 요구 수준이 조사에 의하면 세계 제일 높아요.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개인주의나 경쟁주의. 근데 또 마음속 한켠에는 우리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우리 한국인의 저항 의식, 결기, 결의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중국이 흡수하지 못한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도 있죠. 옛날에 몽고에서도 결국은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그냥 사위의 나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고려를 못 먹고 그래 끝까지 그래 그러면 그냥 우리한테 형하는 거로 너희는 납두게 그 점령을 못한 거죠 사실상은. 그렇죠. 이기긴 했어도 이기긴 했지만. 전쟁은. 그래서 몽고조차 완전 점령을 포기할 정도로 강인한 저항을 했다. 그 당시에 몽고의 그런 저항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죠. 아시아에서는 없고요. 유럽까지도 거의 다 몽골에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이제 힘을 가졌던 시기니까 몽고가. 근데 한국은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한국은 5,000년 동안 외세의 침탈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이겨내는데 그 원천에 저는 우리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저서가 작년에 제가 발간한 책인데요. 출간한 책인데 한국인의 민족 심리 중에서 가장 핵심을 우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리주의는 결국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나와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집단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의병입니다. 네. 그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가장 이해를 못했던 게 의병이라고 합니다. 오면 의병들을 잡으면 물어봤대요. 너 왜 싸우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영주가 싸우라 그래서 나와서 싸웠지 자발적으로 싸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 왕은 도망갔고 양반도 우리가 다 척결했는데 너 이제 자유인데 사실 우리가 해방시켜 준 거랑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한테 덤비냐? 왜 싸우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해를 못 하죠. 아니, 니놈들이 우리나라, 우리 땅, 우리 민족을 침탈했으니 당연히 나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목숨 걸고. 그러니까 한국인은 자기 개인보다는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뭐 우리 땅, 우리 가족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집단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요. 이 사랑이 저는 저항정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저항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한국인의 그야말로 우리주의에서 비롯된 저는 강한 저항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국인의 민족 심리 중에 특징이 도덕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인데 이게 뭘로 표현되냐 하면 힘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입장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도덕적으로 떨어진다. 만약에 우리가 열등하다 그러면 항복해요. 소위 이제 굴복합니다. 네. 도덕적으로. 근데 힘에는 굴복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란의 황제가 고려 장군을 잡았습니다. 이제 싸움 잘하는 장군을 잡아가지고 투항해라. 내가 잘해줄게. 그런데 고려 장군이 이런지에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화를 막 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 고려인들은 도대체 왜 항복할 줄 복종할 줄 모르냐, 항복할 줄 모르냐 라고 이렇게 질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자 그 고려 장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야만인들 아니냐.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 같은 야만인들 밑에 우리가 투항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빨리 죽여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면이 한국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든 몽골이든 거란이든 이런 나라들은 힘에서 꺾이면 항복합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 꺾여요. 계속 죽어도 저항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위에서 항복을 해도 안 해요. 민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의병들 그렇죠. 전국에서 일어나죠. 안 합니다. 그래서
뭐에만 굴복하느냐? 도덕적 우월성에는 굴복하죠. 한국인들은 그 정도로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외세가 한국을 문화 도덕적으로 이렇게 교화해서 지배하려고 했던 외세는 없었거든요. 그럴 만한 외세도 없었고 힘으로 다 압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일절 굴복하지 않습니다. 신미양요 때도 강화도에 쳐들어온 미군이 무장해서 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거의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미군들이 남긴 글이나 자료를 보면 거의 뭐 경악이에요, 경악. 어떻게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최후의 일인까지 투항하지 않고 차라리 바다에 떨어뜨려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면 할지언정 항복을 안 하는 저 정신력. 저게 뭐냐 도대체.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싸워봤지만 저런 사람들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아, 우리가 힘이 딸려서 죽으면 죽었지. 이 불의한 놈들, 문화적으로 문제 있는 인간들한테 우리가 야만족들한테는 항복 안 한다. 이런 게 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서 다른 나라가 점령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근데 중국이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우월했느냐 하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배층 문화는 중국이 상당합니다. 뭐 비교하면 한국이 좀 뒤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은 수십 개의 민족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황실이나 이런 데서 찬란한 뭐 문화 같은 게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의 문화 수준을 비교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문화 수준 비교하면 한국 사람들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요? 깨끗하기도 하고 일단 문화적으로 우수해요. 그 예를 들면 그 조선시대 중국 기록이 하나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몇 날 며칠을 표류하던 배가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거의 뭐 이제 뼈만 남은 상태죠. 그러니까 중국 관원들이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음식을 갖다 줬는데 딱 누가 와서 받아가가지고 얼음부터 착 주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의 사람들 생각은 그런 상황이면 중국은 아수라장이 난다는 거죠. 먼저 먹으려고. 뭘 달려들어가지고 뺏고 노인들을 막 뒤를 발로 차고 막 먼저 먹고 아 근데 전혀 사람들이 미동하지 않고 어른부터 딱 들이면서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걸 보고 중국 관원들이 야 이건 뭐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 한 대목도 나오고 또 그게 이제 한민족이었나 보죠, 조선?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의복을 갖다 주니까 거기에 있는 지도자격인 한국인이 이거 그냥은 입을 수 없다. 죄송해서 우리가 인사를 드리고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복을 주신 분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입겠다. 해서 또 안내를 해서 인사를 하고 의복을 입는 장면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쓴 글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표류해서 제정신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내고 또 먹을 게 생겨도 그 순간 흥분하지도 않고 네. 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문화적으로 정말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덕 문화적으로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좀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떼놈 뭐 이제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저것들은 그렇죠. 하여튼 우리 같이 맨날 공격당해서 희생당하면서도 네. 그 중국도 무시하고 세계 최강대국 맞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무시하고 무시하고. 일본도 무시하고 다 맞습니다. 무시했어요. 보이면. 미국도 막 무시하죠. 그게 바로 이제 문화적인 우월성이에요. 아, 우리 자지 이게 마음속 깊은 데서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자긍심이 있는 좀 있군요. 도덕 문화적으로 우리가 우월하다는 자긍심이 있는 도덕적으로. 거예요. 아, 저 야만인들이지 저것들이 위아래도 없는 것들 막 이런 식의. 아니 근데 진짜 왜 그런 뉴스가 간혹 나왔잖아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됐든 길거리에서 막 사람이 막 그 강도를 당하든 아니면 어떤 사고를 네. 그냥 구경만 하고 이러지 가서 도와주는 게 거의 별로 없죠. 없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게 지금 갑자기 생긴 문제면 뭐 이제 중국도 자본주의화되면서 그렇게 됐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인문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중국 사람은 그냥 한번 쳐다보고 가고 일본 사람은 아유 어떻게 하면서 발만 구르고 한국인은 보는 순간 바로 뛰어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양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의 민족적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동의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은 계산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들, 계산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중국인은 계산에 강하다. 계산적이다. 돈 밝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란 거죠. 굉장히 그렇죠. 계산적이고.
일본은 개인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한 나라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다 우리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누가 위험에 빠지면 사고하고 이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뛰어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바로 뛰어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예, 그건 그야말로 무의식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국인들은 인명을 중시하고 인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AI 세상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류가 세계에 큰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한류 속에는 우리 민족성들 또 민족 문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외국인들이 아유 쟤네들은 지상해 막 이런 게 아니고 매력을 느끼고 감탄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류 드라마 같은 데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주의입니다. 네.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는 강한 가족주의가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가족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우리주의입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에 다 우리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양 헐리우드 영화만 해도 마지막 결론은 대체로 개인이 평온을 찾고 또는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유유자적한 뭐 행복을 누리는 개인적 행복을 누리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네. 대부분.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온갖 우여곡절 끝에서 다시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쪽으로 귀결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메시지가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준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의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 속에 포함된 민족 심리, 민족성이 저는 우월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세계인에 대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네. 하긴 우리 뭐 나오는 속담들 보면은 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네. 우리가 남이가 맞습니다. 근데 뭐 안 좋게 해석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죠 그 예전에 히딩크 대통령이라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도 네네. 이 그냥 뭐 서열주의 파벌. 예, 이거를 없애느라 예, 힘들었다고 예. 서로 형 하면서 양보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사실 그 서열주의는 우리주의하고 상극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주의는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무조건.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 우리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평등하지 않은데 우리주의가 강요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윗서열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우리주의는 기본적으로 평등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평등 관계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강한 정이 이제 쌓이고 이게 나중에는 거의 일체의 경제, 일심동체의 경제까지 이렇게 되는 걸 우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열주의가 들어오면 우리주의는 깨져요. 근데 히딩크가 겪었던 것은 우리주의라기보다는 서열주의입니다. 파벌주의. 그리고 그거는 진정한 팀의 단합을 방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히딩크가 뭐부터 했냐면 평등부터 한 겁니다. 평등. 예를 들면 서열을 따져서 앉았다 그래요. 처음에 축구 선수들이. 아, 그래요? 근데 히딩크가 밥 그렇게 먹지 말고 섞어 앉아라. 경어 쓰고 뭐 이거 있죠. 그것도 하지 마. 다 경어를 쓰든가 반말 쓰든가. 그러니까 위아래를 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등인데 이 평등을 관철하니까 팀워크가 살아나는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팀이 이제 상승했죠. 그래서 우리주의는 사실상의 평등을 반드시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이 평등에 대한 요구 수준이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나라들이 보통 평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정의나 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 같은데 한국이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연구해 보면. 우리가 잘 억압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거 못 참는 거예요. 불평등. 못 참죠. 왜냐하면 불평등은 우리 관계를 깨거든요. 우리 관계의 파괴를 제일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낮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처음에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대학원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때 뭐 예를 들어 2명한테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 개인 간 경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몰아서 한 명한테 주는 쪽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제도를. 그러자 이 두 대학원생들이 어떻게 했냐. 한 명이 받으면 반을 줬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평등 관계, 우리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처음엔 그렇게 저항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결국 잠식이 되면서 요즘엔 개인 간 경쟁에 다들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서는 차라리 내가 반땡이를 절대 주더라도 쟤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 싫다. 우리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게 한국인들의 심성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 뭐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고 뭐 그러면서 너무 곱게 키우다 보니까 뭐 정말 위아래도 모른다 할 정도로 막 많이 변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십 년 전 했던 문화나 아니면 그때 가졌던 생각들 지금 먹히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어떤 그 전통적인 심리 혹은 전통적인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이 변하진 않았을까요?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네. 쪽에서. 젊은 세대는 어찌 보면 한국에서 처처로 탄생한 개인주의 세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동체 경험이 없어요. 네. 이 세대가.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놀이 공동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하고 뛰어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초중고를 거치면서도 친구들하고 비교적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동체. 또 그리고 80년대 전까지는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런 게 있었어요. 직장 분위기도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놀이 공동체부터 없었고 초중고 때도 학폭 안 당하면 다행인 학교. 학교도 완전히 내부에서 분열이 심해졌고 네. 갈등이 심해져서 옛날 같지 않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도 친구가 없이 다니는 친구들도 학생들도 많죠. 그러니까 한 번도 살아오면서 공동체 경험을 안 해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개인주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든 세대하고 그런 데서 갈등도 좀 일으키는데,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을 비교하면 한국 청년들이 우리주의가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주로 게임은 콘솔 게임을 하죠. 네. 혼자 집에서 개인 즐기는 깨는 그런 게임은 개인주의가 심하니까 일본은. 한국 청년들은 온라인에서 모여서 하는 게임을 합니다. RPG 게임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길드 꼭 만들고. 맞습니다. PC방 어디 연맹이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PC방에도 같이 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무슨 틀리면 그 데모들 하잖아요. 네. 온라인 데모.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은 혼자 하는 게임 싫어해요. 모여서 하는 게임 좋아해요. 그러게 막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그 뭐 막 하면서 서로 얘기해 가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청년들은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주의가 심하다고도 얘기하고 한국도 그러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일을 비교해 보면 한국 청년들은 완전히 집단주의인 거예요. 일본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많이 약해졌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는 게, 이게 5,000년 역사 속에서 형성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언어, 문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가족 내에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성장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우리주의를 갖고 있다, 청년들도. 그리고 그걸 이번에 유감없이 보여준 게 촛불이죠. 촛불 항쟁. 그랬죠. 젊은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으로 가면 또 그 월드컵 네. 전 국민이 뭐 축구 좋아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나라의 경사라는 것 때문에 네. 다 몰려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맞습니다. 그랬던 거 생각하면 근데 어쨌건 이게 좋은 환경에서의 것보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았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뭐 독재의 압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 저항 정신이 끝까지 싸우는 이 뭔가 끈질긴 정신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개인주의나 경쟁주의, 이게 한국인들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또 마음속 한켠에는 5,000년 동안 발전시켜온 우리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데, 사실상 일상생활에서는 저는 개인주의가 전면에 나선다고 봐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냥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다가 우리주의가 갑자기 발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라는 집단이 위협받을 때. 네. 이게 제가 하는 표현을 빌자면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다시 불러일으켜질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기준으로 세상을 보다가 우리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재난과 위기에 빠질 때. 이럴 때는 나를 중심으로 안 봐요. 한국인들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 봅니다. 네. 그 마음속에서 이제 우리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럴 때, 아, 이거는 막아야 돼. 우리가 파괴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하는 이런 정신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외국은 반대예요. 위기 때 다 집에 가서 숨어요. 일단은. 예. 근데 그런 어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민족. 또 원래 이런 게 강하면 독일이나 뭐 이런 데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침략을 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쪽을 침략하거나. 근데 우리 글쎄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침략을 안 하죠. 네. 그 한국 사람들의 우리주의가 인간 중심주의를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주의가 생겼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를 좋아하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인간을 좋아하게 됐다는 뜻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동체가 좋으면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인간 중심주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단군 신화에서부터 나와요. 네. 홍익인간. 근데 여기서 홍익인간을 한번 말 그대로 따져보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요. 널리 한국인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한국인의 인간에 대한 태도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귀중하게 보는 태도는 한국인만을 대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을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즉 인간을 잡아다가 뭐 노예로 부린다든가 죽인다든가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침략을 할 만한 동인이 그런 점에서는 적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인들은 우리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세상 만들어서 같이 힘 합쳐서 살면 먹고 사는 문제 없어. 굳이 남의 나라 가서 뺏어오고 훔쳐오고 할 필요 없어. 이게 한국인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개인 단위로 사는 경우가 많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도둑질을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리를 지어서 전체주의로 나타납니다. 간혹.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네. 뺏어오는 거로.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심,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 우리끼리 스스로 살면 되지. 약탈과 낙탈과 침탈 같은 걸 통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주의. 한국인들은 도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가.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인들은 의외로 침략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힘이 좀 세지면 의뢰이 먼저 어디를 좀 먹자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대중 속에서 그런 게 안 나와요. 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때 만주벌판 이런 것도 침략적 목적보다는 잃어버린 옛 영광에 대한 향수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이 해외 침략을 하지 않고 식민지를 두지 않고 이랬던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벌어지는 그 국제 정세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우리 민족의 어떤 운명이 가름이 될 아주 역사적인 변곡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참 어려운 시점이고 네. 이 가운데 또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많은 네. 힘든 일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낙관주의가 있죠. 낙관주의인가요? 낙천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 혼자면 올 수가 없어요. 혼자서 무슨 낙천주의가 생기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낙천주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정권이라서 힘들다 다들. 그래도 한국인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때가 되면 나올 거야 거리로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을 바꾸든가 막아낼 거야. 이런 믿음이 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견뎌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책의 저자시죠. 김태형 소장님 모시고 우리 한국인의 심리, 그다음 중국, 그리고 일본인의 심리까지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